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경계 질환 다섯 번째인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신경계 퇴행성 질환 첫 번째는 파킨슨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킨슨병이란 중뇌에 위치한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서서히 소실되어가는 만성 퇴행성 중추신경계 장애예요. 중요한 게 뭐냐?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원인은 흑질이 퇴행성 변화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질 내 도파민 분비죠.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원이 파괴돼서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하는 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흑질이에요. 이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 네 가지 경로로 도파민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경로가 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오는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도파민의 부적절한 조절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수의적 동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적 동작의 문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서동증이에요. 느리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도 느려지고 얼굴 표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표정이란 증상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로봇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강직된 움직임, 손과 팔 등으로 진전, 이렇게 손 떨림 같은 것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 자체가 약간 구부정해지고요.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고 종종 걸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첫 걸음이 되게 불안정해서 스타트할 때 굉장히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다가 갑자기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게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이 파킨슨병의 걸음걸이에요. 그리고 아까 진전과 이어지는 증상으로 손을 계속 알약 굴리듯이 굴려요. 엄지와 검지를 환 굴리는 것 같은 그런 알약 굴리기가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파킨슨병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파민 분비량 감소랑 이런 운동장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하느냐?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 작용제를 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레보도파와 시네메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용하고요. 아만타딘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레보도파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과 강직의 완화를 위해서 항콜린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도파민의 부족으로 아세틸콜린과의 균형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올 일이 없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역시 투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MAOI라고 이런 약품도 쓰긴 하는데 역시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도파민 대사 파괴를 줄이는 약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보도파가 가장 흔히 쓰이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안정제라든지 비타민 B6 함유 식품 섭취 시 약물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도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거나 할 수 있으면 금주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부작용이 좀 큰 약물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 역시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매일 운동해야 되고요. 변비가 잘 생기기 때문에 변비 예방 간호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를 위해서 안면 근육, 운동 수행 등의 보조적인 치료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약물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면 약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외과적 중재로 뇌 심부 자극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뇌 심부를 자극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건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부를 자극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외과적 중재도 할 수 있다. 왜? 3, 5년이 지나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의 두 번째는 중증 근무 무력증이에요. MG라고 하고요. 길리암 바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냐 살펴보면 신경근육 접합부에 신경 전달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약화,
근육의 피로감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정확히 밝혀진 원인은 아직 없지만 항체 매개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을 살펴보면 원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하게 되면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이 녀석들을 받아서, 이게 수용체죠. 아세틸콜린 수용체. 수용체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항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를 다 블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전달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은 신경근육 접합부가 제대로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력 약화라든지 근육 피로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푹 쉬었다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경미해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 오후가 되면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잠시 쉬거나 잠을 잔 후에는 조금 호전될 수 있어요. 왜?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특히 뇌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에서 근력 약화가 잘 발생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눈꺼풀이라든지 눈 바깥 근육, 외전하는 근육이죠. 눈 안구를 외전하는 근육, 이런 근육의 약화, 얼굴 근력 약화, 연화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뇌신경 이전에 한번 배웠었잖아요. 1에서 12번까지에. 네, 여기에 크게 침범한다는 거죠. 몸쪽 근육과 팔다리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주로 뇌신경인 거지. 암튼 그렇기 때문에 이 팔다리에도 근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근력 약화가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이어져서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잘 케어하면 보통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인 겁니다.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항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그러니까 저 항체를 없애버리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면역요법이라든지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를 통해서 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흉선종이 발견되는 환자에게서 중증근무력증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이 흉선을 절제하는데, 중증근무력증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제거한다는 거죠. 종양이기에. 중증근무력증 위기 등, 중증근무력증 위기라는 건 뭐냐 하면 중증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위기 등의 빠른 증상 호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런 항체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장 분리 교환술이라든지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응급일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의 세 번째는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네, MS라고 하는데 역시나 여러분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탈락되어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의 만성진행성 퇴행성 신경질환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는 수초가 있는데, 이 수초를 탈락시키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림을 살펴보시면 정상수초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상되어 있잖아요. 이런 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거죠.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반응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뇌실 주위에 백색질 및 척수 등의 염증세포가 침투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자가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추신경계의 백질의 산재성 수초가 탈락하게 되면 이 질환 자체가 이 수초가 탈락하는 거니까 신경자극 전도계에 이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특히나 누구한테 잘 발현되냐? 20에서 40세 여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재발이 반복되고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겠지만, 중추신경계의 어느 곳, 여러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발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증상으로는 감각 증상과 운동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거나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의 가장 대표적인 감각 증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운동장애로는 침범 부위에 따라 반신마비,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증상으로는 시각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시신경염이 잘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을 동반한 시력저하라든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초기에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손해에 침범할 경우에는 손해가 디테일한 움직임이라든지 평형이나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운동이 힘들고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급성 발병 시에 부종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 있고요. 질환 진행 방지를 위해서 면역 억제제, 앞전에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으니까 이런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쉽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하면 다 좋아집니다. 특히나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질환이 급성 발병 시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성적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에는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특히나 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진정제로 바륨 같은 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만성의 경우에는 배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뇨 관리를 위해서 항콜린성 제제라든지 배변에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연화제, 그리고 우울 관리를 위해서 항우울제 등의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침범 부위에 따라서 뇌질환 환자나 척수질환 환자에게 당연히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되고, 그 예로는 균형훈련이라든지 이동동작의 훈련, 근력 강화 등을 들 수 있고요. 작업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시행하고, 언어장애나 구음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평가 및 언어재활 훈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운동과 휴식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요 정체와 방광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광훈련 시행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격려하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비타민을 보충한 식이 섭취 격려. 지금 앞에 증상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에 따른 재활을 하고, 소변이라든지 대변 보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활 훈련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배뇨 훈련이라든지 배변 훈련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앞전에 증상과 그에 따른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질환 네 번째는 근위축성 축사경화증이에요. ALS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루게릭병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루게릭병 하면 근위축성 축상경화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루게릭병 하면 근위축성 축사경화증. 어떤 질환이냐?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해서 서서히 진행되면 수년 내 호흡근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질환에 걸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이분일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죠. 그리고 이 루게릭병이란 이름이 나온 이유도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 선수가 이 병에 걸려서 아마 2년 만에 사망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이 질병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역시나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한다고 추정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흥분세포 독성에 의한 세포 자멸, 특수한 바이러스에서 감염, 환경오염 이런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 거고요. 증상을 살펴보면 사지의 근력 약화, 근위축, 사지마비, 언어장애, 호흡기능의 저하가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운동신경원이 사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안 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초기 증상은 미미해서 간과할 수 있는데 점차 팔과 다리에 경련이 발생하고 힘이 빠지고 자주 넘어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말기에는 연하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도흡인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력 약화 방지, 영양요법, 통증관리, 호흡재활, 언어재활, 약물치료 등과 같은 다방면의 대증적 요법을 시행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에 대처하는 대증적 요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의 진행을 낮추기 위해서 리루텍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나빠져요.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길게는 10년 넘게 혹은 15년까지도 생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질환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솔직히 파킨슨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알려드린 파킨슨병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의학 지식을 쌓는데 의의를 두고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